안녕하세요. 지난 주간에도 많이 더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로서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미국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 플라톤 하게 되면은 플라톤이 주장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습니다만은 그 이데아의 세계, 현실 세계와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 이데아의 세계는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세계고, 현실 세계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만질 수 있는 세계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에이도스라고 하는 이런 이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플라톤은 자신이 살고 있었던 이 세상에 대해서 많은 그 불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초월된 세상, 거기에서 어떤 진리를 찾으려고 보이는 현상 세계보다도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이데의 세계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했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기독교에서 이제 말하게 되면 그 사람은 좀 이 영성이 밝은 사람이었고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플라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이 현상, 사물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각기 다르기 때문에 진리 또는 본질적인 존재라고 할 수 없다. 그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플라톤은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이것을 뛰어넘어서 감각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이성에 의해서만 인지할 수 있는 변치 않는 그 세계, 변치 않는 불변의 세계에 존재하는 그것만이 진리다. 그 진리를 이데아다. 그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현실 세계에서의 모든 사물은 이데아를 모방하고 있다. 그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데아는 현상계에 있는 모든 것들의 원형이다. 그리고 궁극적인 실체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데아는 본질이고 현실 세계는 하나의 그림자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에이도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에이도스는 육안으로 통찰할 수 없는 사물의 완전한 형태를 가리키는 이 이데아와 이거는 전혀 달리 우리의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사물의 완전한 형태를 에이도스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것의 본질은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의 모방이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현실에 존재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이 진리를 이데아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을 통해서 설명하려는 것과는 달리 현실 개념 속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 개념 속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 서로 상극관계예요. 플라톤은 보이지 않는 이데아의 세계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보이는 현실 세계 속에서 진리를 찾아야 된다고 그는 주장을 한 겁니다. 이처럼 이데아와 에이도스를 속담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겉다르고 속다르다 하는 이 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에이도스는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손으로 만져질 수 있는 이러한 그 외면 세계입니다. 외면의 현실 세계예요. 그러나 이데아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이성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내면 세계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그 에이도스는 이 보이는, 눈으로 현재 관찰할 수 있는, 또 손으로 만져질 수 있는 이 현상 세계, 여기에서 진리를 찾아야 된다 했고, 플라톤은 보이지 않는 이데아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에서 진리를 찾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서로 상극을 이루고 있던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스페인에 혁명군이 들어와서 왕정을 무너뜨린 것은 스페인의 불합리함을 갈아엎어버리고 자유와 평등, 박애, 이러한 것을 추구한 그 이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사건의 과정이 어땠는가? 그들의 그 이상은 이 불합리한 스페인을 완전히 갈아엎어버리고 이 땅에, 이 스페인 땅에 자유와 평등과 사랑, 이것이 넘쳐나는 이러한 그 새로운 나라,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혁명을 일으켰지만은 그 혁명 과정을 보게 되면은 자유와 평등과 박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야말로 죽음과 참혹한 폭력, 시민들이 겪어야 했던 이 혼란과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을 투성이었습니다. 다른 예로 요즘 사회에서는 이 겉모습, 외모죠. 그저 밖에 드러난 이런 뭐 학력이나 뭐 부나 이런 것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가치를 판단할 때는 내면의 가치,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가치도 외면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인격체가 있다면은 겉으로 보이는 그분이 가진 어떤 뭐 학력이나 부나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조건들, 이런 것보다도 이분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가, 정말 순수하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차별 없이 사람들을 대하고 정말 누구나 할 것 없이 내 친구가 될 수 있는 이러한 가치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래서 외모도 중요하지만은 이 내면의 세계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데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것의 참된 이치를 찾는 데는 보이지 않는 진리, 이데아와 보이는 것을 찾을 수 있는 진리, 에이도스, 이 둘은 사실 똑같이 필요한 것입니다. 플라톤의 이데아가 옳은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에이도스가 옳은지 판단하는 것, 그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비록 진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서로 다르지만은 공통적인, 그분 두 사람의 공통적인 것은 그 참된 진리를 깨우치고 추구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데아의 세계에서 진리를 찾아야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게 아니다. 사람은 어디까지나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진리를 찾아야 된다 하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추구하는
진리의 방향만 다르다 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는 어떻게 이데아와 에이도스를 받아들여서 우리는 어떻게 진리를 찾아야 할 것인가? 플라톤이 말한 것처럼 나는 동굴에 비춰지는 그림자가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본질과 진리에 대해서 묻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떤 것을 배우고 알아갈 때 진리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고 드러나는 것만을 보고 치우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데아의 비판 이론으로서 때나 우리 몸에 있는 이 때, 그리고 몸에 있는, 요즘은 없습니다만 옛날에 이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때나 이와 같은 이 더럽고 추악하다고 여기지는 그런 것들에게도 과연 이데아가 있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플라톤은 때와 이, 여기에도 이데아는 있다 인정을 했어요. 자, 그러나 사람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사악함, 아주 그리고 또 이 약한 마음, 쇠약함,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데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함과 건강함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그것이 곧 쇠약함이나 그리고 사악함, 이런 것이 나타난다 뿐입니다. 플라톤은 바로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물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데아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이데아 속에서 진리를 찾아야 된다 했어요. 중세시대는 그 이데아로는 유명론으로 인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유명론은 보편적인 개념은 그냥 말뿐이라는 겁니다. 어떤 우리가 논문을 쓸 때도 앞에 선을 정하고 이 하나의 자기 자신의 어떤 개론을 서술이 나가잖아요. 이렇게 할 때 보편적인 개념은 말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편적인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만약 유명론이 참이라면은 세상의 보편적인 개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데아로는 결코 성립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론이에요. 그래서 유명론을 한 번 더 정의하게 되면 유명론은 중세 이 스콜라 철학에서 보편 논쟁으로 일어났던 하나의 그 이론입니다. 중세 초기부터 보편과 개체, 개체와 보편,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이 신념론, 실제적인 생각, 신념론과 유명론, 오로지 이름만 있는 것이 이제 실체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 둘이 서로 대결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편이 우선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신념론, 여기에 대해서 개체가 우선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유명론이었습니다. 유명론과 이 신념론은 이렇게 달라요. 자, 이제 우리는 심리학의 역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그 대학 들어가서 교양학부 때 들어야 될 이런 그 철학 과목 중에 나오는 그 부분들을 우리 들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왜 이 그리스의 그 철학 또 이제 하나의 이론을 집대성해 놓은 이러한 철학자들의 말이 이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이 과목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고 어떤 관련이 있단 말인가? 관련이 있어요. 보게 되면은 이 정신분석 학자였던 지금부터 프로이드를 비롯해서 그 외에 많은 이러한 사이콜로지스트 이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물론 그분들도 이 그리스 철학을 다 배웠던 사람이고 그것들이 바탕이 돼가지고 어떤 그 학자들에게는 그것이 상당한 영향을 많이 주었어요.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어떤 학자가 그리스의 그 신화적인 요소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도 모르면 비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그리스 철학 또 그리스 신화 이런 것을 들여다봤습니다. 먼저 구조주의입니다. 구조주의를 우리는 스트럭처리즘이라고 하는데 마음의 구조, 우리 마음을 어떻게 구조를 이루고 있는가, 마음의 기본 요소에 대한 연구 중심 학파 중에 독일의 분트가 있습니다. 분트는 1879년 최초의 심리학 실험실을 오픈했어요. 그래서 실험이 따르지 않으면은, 실험에 따라서 이것이 스포트가 되지 못하면은 하나의 그 심리학이 잘못하게 되면은 무슨 이데아를 추구해 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결코 이 플라톤처럼 이데아의 세계를 추구해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과학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이것이 스포트가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또 우리가 주장하고 또 우리가 내세우는 이러한 그 테오리, 이론들이 확실하게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지고 또 몸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요즘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조주의 심리학자 중에서 빌 헬럼 본트가 있는데 이 본트는 여기 나왔습니다만은 1879년에 최초로 심리학 실험실을 차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의식의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빌 헬럼, 이 본트는 인간의 의식, 다시 말해서 마음을 분석하는 이 일에 그런 관심을 가졌어요. 도대체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우리가 그동안에 지금부터 프로이드를 통해서 배웠던 마음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사람의 마음은 무의식과 그 다음에 전의식,
다음에 의식, 이렇게 이제 세 파트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 했는데, 이 빌헬름 분터는 사람의 마음을 이번에 이제 분석하기 시작을 했어요. 해서 그 스테이틱, 정적인 이 구성 요소, 정적인 구성 요소에 상당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적인 구성 요소가 상호간에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어떤 레모네이드, 이거를 우리가 마셨는데 그 레모네이드의 맛 속에 보게 되면 몇 가지 맛이 있어요. 첫째는 단맛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약간 씁쓸한 쓴맛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찬맛, 그 다음에 신맛, 이런 것들이 이 레모네이드 안에 들어있는데요. 그 레모네이드도 여러분들이 저런 데 가서 이 마켓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레몬을, 아주 튼실한 레몬을 사다가 직접 집에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보세요. 하게 되면은 그 레모네이드 안에는 단맛이 나오고 쓴맛도 나오고 차가우면서 신맛도 나오는 이러한 맛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친구 하나가 토렌스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친구는 그 뒤에 백야대에 가게 되면은 정말 그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그 과일나무는 미국에서는 최고의 최고품을 갖다가 심어서 거기서 달리는 그 열매들은 보통 이런 그 야채 가게 이런 데서 살 수 없는 그러한 그 열매들을 이렇게 많이 따고, 어떨 땐 또 엄청 저희 집에 이제 가져올 때가 있는데, 그분이 가져오는 그 레몬, 이 레몬은 보통 레몬이 요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친구네 집에서 갖고 온 이 레몬은 이렇게 마치 두 개를 이렇게 엎어놓은 듯한 이러한, 이렇게 크게, 그러면서 그 맛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날 그걸 가지고 이제 레모네이드를 만들었는데, 야, 레모네이드 맛은 바로 이거구나 하면서 감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레모네이드는 이처럼 맛을 볼 때, 직접 맛을 볼 때 거기에 몇 가지 맛을 이렇게 감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으로 할 수 있는가? 그러면 이 맛을 본다는 거, 이것은 곧 맛을 보고 맛을 안다. 이 맛을 안다는 것은 이건 지각입니다. 이거 마셔보니까 여기에 단맛이 나오는구나. 약간 씁쓸한데 씁쓸하면서 조금 쉬어. 그리고 이거는 다른 어떤 과일보다도 차갑게 느껴져 하는 거예요. 이걸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각은 곧 맛을 알게 하는데, 그 맛에는 예를 들어서 그 레모네이드 같으면은 이러한 맛이 느껴진다 하는 것을, 이것을 이제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하는 이 작업을 해요. 그래서 감각은 우리가 주관적인 감각이 있는가 하면은 객관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맛을 보고
여러분들 옛날에 한국에 그런 광고 노래가 있었는데 간장을 이렇게 광고하는 가사를 내가 잘 모르겠는데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 하는 그 말이 그 가사가 생각이 나는데요. 자, 직접 내가 찍어 먹어보고 이건 약간 달큰하면서 짭짤하고 그리고 사람 몸에 내 몸이 확 이것을 끌어당기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이것은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남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대방 광고하는 얘기를 착 들어보니까 광고를 들어보니까 와 그럴 것 같아. 정말 그 맛이 날 것 같아. 그리고 이걸 먹게 되면은 살도 쭉 빠지고 건강해질 것 같아. 이건 객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빌헬름 본트는 이 구조주의의 하나의 그 아버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구조주의의 아버지였던 이 빌헬름 이분은 이렇게 그 사람의 그 감각은 주관적인 감각이 있고 객관적인 감각이 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서 이분이 그 실험실을 만들어서 최초로 실험실을 오픈했던 이러한 사람입니다. 빌헬름 본트를 보게 되면 이분은 심리학의 사조다 하는 거예요. 초기 심리학의 사조 중 하나로서 최초의 심리학 학파였습니다. 그래서 19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심리학은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학문으로 사실은 정의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하나의 학문으로 받아들여지질 않았어요. 잘못하게 되면은 무슨 한국에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귀신 신나래 까먹는 소리다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들려왔어요. 왜냐하면은 심리학적인 얘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게 하자 하고서 빌헬름 본트는 실험실을 오픈해가지고 그때부터 과학적인 증거를 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인간의 마음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니지만은 그 논의는 대개 철학의 입장에서 이 심리학이 행해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아리스토텔레스나 또 플라톤의 그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 심리학을 얘기하곤 했습니다. 철학의 특성상 오직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다루는 것은 이건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태를 타개한 것이 바로 빌헬름 본트였습니다. 아까 나왔던 그 아리스토텔레스나 또 플라톤 같은 플라톤은 이데의 세계 그렇다고 해서 현실 세계를 인정 안 했느냐 하면 인정을 했어요. 지금 현실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사물들에게도 이데아는 있다. 그 다음에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면 현재 느끼고 지각하고 감각할 수 있는 이것만을 얘기했느냐면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이데의 세계는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 우리는 진리를 찾아야 된다 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두 가지를 다 이분들이 놓칠 않았습니다.
그래서 철학의 특성상 오직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다루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러한 상태를 타개한 것이 바로 빌헬름 본트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구조주의의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심리학의 첫 실험실을 만들었고, 또 심리학의 첫 번째 분파가 바로 이 구조주의 빌헬름 본트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